체포영장, 그다음에 수색영장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기한 내에 저희들 집행할 것입니다. 다만 또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경찰과 경찰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경호처가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 집행 방해로 입건할 수 있다 이런 경고 공문도 보낸다고 하셨는데 보냈나요? 예, 이미 그 공문을 보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하였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오동훈 공수처장 입장을 한번 들어봤는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집행, 발부부터 집행, 또 구금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손정희 변호사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는 일단은 피혐의자, 그러니까 피의자에게 영장 청구서를 제시를 하고요. 미란다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어떤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 이제 무력이나 외압이나 이런 걸 행사해서 확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네. 그런 일은 뭐 예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다음 신병이 확보되면 구금 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로 이송이 될 계획이고요. 여기서 대기를 하다가 수사기관의 수사의 필요성에 의해서 가천 청사 내지는 지정된 장소에서 이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 청구할 것이 어느 정도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라고 한다면 그로부터 20일, 그러니까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간 20일이 부여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일 중에 10일은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10일은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이 조율된 상황이기 때문에 최장 20일의 수사기간 동안 대통령의 피혐의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한 이후에 기소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가 된다고 하면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지금 체포는 신병 확보를 위해서 수사에 나와라라는 취지이지만 우리가 주요 계엄 지휘군 3명에 대한 구속과 구속영장 발부의 사례를 봤을 때는 이 범죄의 중대성이나 이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에 구속영장이 필요하다라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두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체포영장 발부가 이틀째고 오늘이 또 휴일이고 언제 집행이 이루어질지가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먼저 이준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오늘 현재까지 아직 그런 움직임이 없어 보이고 또 오늘 1월 1일이 아닙니까? 내일 또 평일이 돌아가는데 언제쯤 집행이 되리라 보십니까? 만약에 한다 그러면 뭐 주말쯤 예상할 수 있겠죠. 오는 주말이요? 그렇죠. 오는 주말이니까 토요일과 일요일 이렇게 예상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현재 공수처에서는 영장 집행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나타내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서부지법에서 형소법 110조와 111조가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즉 그 형소법에 따라서 군사 시설과 이제 사무 비밀이 보장된 공간에서는 영장을 집행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법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그 법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라고 이제 영장에 적시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법의 효력에 대해서는요, 재판장 한 명이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의가 있다 그러면 위헌 소송을 걸어서 판단을 받아야 할 내용이고, 네. 법적으로 미비하다 그러면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건데, 이걸 판사 한 명 개인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내가 영장 청구했으니까 기존에 있는 형사법인 제외야라고 적었다고 해서 그게 마치 효력이 있는 것처럼 하는 거는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지금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그 체포영장 집행할 때 방해하면은 이제 특수 업무 방해 네. 이런 것도 얘기하는데 그게 효력 자체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논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경호처보다는 시민들을 먼저 뚫고 들어간 게 먼저 우선 같아 보이거든요. 시민들의 옛날 같은 경우는 하나갑 전 민주당 대표였죠. 네. 그분 같은 경우가 이제 10억 정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했다고 체포영장 집행하려고 했지만 200명 정도 되는 지지자한테 둘러싸였기 때문에 결국은 집행 못하고 불구속 기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면 화면 나가고 있습니다. 관장 앞에 수천 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는. 지금 저 수천 명인지 수만 명인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수만 명, 그러니까 200명 정도 지지자에 둘러싸였다고 체포영장 집행 못한 적이 있는데 저는 수만 명이 둘러싸인 저런 곳에서 만약에 강제 집행을 들어갔다. 그렇게 해버리면요 부상자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아마 좀 어려운 상황일 거다.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거다 그래 봅니다. 집행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네. 보고 계시고, 자, 성치훈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언제 집행이 이루어질지 또 이 얘기 하셨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110조 이 얘기를 또 언급하셨거든요. 같이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사실 경호상의 이유 때문에 공휴일이나 주말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도 예상대로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예상이 되는데, 근데 우려스러운 것은 주말이 되면은 지금 수많은 국민들이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찬성하는 분들도 나와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말이면 더 많은 분들이 저렇게 나오지 않을까. 지금 사실 공수처와 경호처의 이 기관 간의 충돌도 문제지만 이 국민들과 기관들 또 국민들과 국민들 사이의 충돌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에서는 이런 충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아마 1월 6일 기한이 만료되는 그때까지 저 집회는 국민들은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사실 12월 3일 날 이 위헌 미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수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었는데 지금도 피해를 주고 있다. 사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은 다 구속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본인만 지금 수사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계속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법치주의, 뭐 적법한 절차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법치국가에서 적법한 절차라 함은 사법부가 판단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걸 발부해준 법원의 판단이 있으면 그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고요. 그리고 수사에 응하라, 조사에 응하라고 소환하는 것도 역시 사법부가 판단을 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적법한 절차가 아닌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금 목리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아까 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고 있으면 못 들어갈 수도 있다, 뭐 불구속 기소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지금 그 당시 그 공직선거 그 10억 정도의 그 불법 자금을 한 것과 지금 내란죄 혐의가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안에서 저렇게 버티면 끝까지 수사 안 받고 법 앞에 성역이 없는데 대통령은 피해가도 된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저는 국민들께 더 피해를 주시지 않으려면은 당당하게 수사를 나가서 받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형사소송법 110조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경호처의 거부 논리가 사실상 무력화됐다. 이런 해석을 이준우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손정혜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서 또 있습니다. 직권남용 그리고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 공문도 일단은 공수처가 보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실제로 집행이 가능하냐? 뭐 적법하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또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은 관리자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명문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에는 이 관리자의 승낙을 요한다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즉 경호처에서 이것을 거부하거나 허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수준에 이른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 기존의 선례이고 판례이고 명확한 법의 해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경호처라고 하더라도 경호의 목적은 존중되어야 하나, 수사기관의 체포영장의 집행, 더군다나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무력으로 방해하거나 위력을 행사해서 이것을 집행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드리고요. 또 일각에서는 경호구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체포영장을 강제로 집행할 수 없다, 이런 해석을 하는데, 네. 그런 해석은 독단적인 해석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치해법권 지역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규정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이 내란죄, 외환죄는 형사소추가 가능하고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헌법과 형법에 명문화된 규정인 만큼,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에 필요한 영장을 발부하는데 경호처가 경호 목적으로 이것을 방해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그렇게 방해하는 것이 이 수사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이 돼서 현장에서 현행범이면 체포할 수 있고요. 또 범죄의 중대성, 긴급성이 인정이 되면 긴급 체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호처도 대한민국의 공무원인 이상 이 수사기관과 법원의 적법한 절차에 따를 의무가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일단은 영장 내용만 보면은 체포를 하는 데는 뭐 문제가 없어졌다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현장, 대통령 관저 현장에는 정말 극렬 대칭 중입니다. 곳곳에서 몸싸움도 현재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불법 영장과 집회를 통해서 대통령을 체포한다는 얘기 듣고 저희가 국민으로서 이런 불법적인 요소에 동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체포되는 그 과정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파면이 되고 체포되고 구속이 돼야 우리나라가 지금 살잖아요. 그래서 다만 그 구체적으로 어떤 그 인명에 피해가 생기는 그런 불상사는 없도록 돼야 되겠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담당을 하고 있는 경찰이나 이런 데 적절하게 얘기를 할 생각이고, 또 우리 시민들,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가진 시민들도 각자 잘 자제를 해서 그런 불상사는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뭐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둘로 사실 쪼개져서 체포를 빨리 해야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보셨지만 관제로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좁아갖고 인명사고가 좀 날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자, 손정희 변호사님, 여기서 좀 해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누구도 다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좀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윤 대통령의 결단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미스럽고 또 많은 시민들이 안타까워서 저렇게 밤새 대치하고 이렇게 국력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수사는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수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수사 절차 자체도 필요하다라는 것이 윤 대통령 측 입장입니다. 다만 헌재 심판을 받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겠다고 하지만 그 수사의 어떤 주도권이라는 건 수사기관이 정하는 것이고,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수장 아니었습니까? 검사 출신의 검찰로서의 어떤 사법 집행기관을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사람인데, 지금 수사기관이 수사가 필요합니다, 나와주십시오를 3번을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 모습보다는 이 법 앞에 평등하고 법치주의의 절차에 따라서 나의 무죄를 입증해 나가겠다. 그게 좀 더 지지자들한테도 좀 당당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어떻게 보면 뭐 경호 차이 논란 또는 지지자와 또 아닌 사람들의 어떤 다툼 이런 것들을 조금 불식시키기 위해서 오늘 중으로 언제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 입장을 정리하기를 기대하고, 그걸 기대하기 위해서 공수처에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준 의원님, 일단은 손 변호사님은 일단은 대통령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죠. 입장을 이제 일관되게 내고 있는 거는요. 네. 헌재의 판단이 우선이다라고 입장을 내는데, 그 입장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 선례가 있기 때문이죠. 박근혜 네. 전 대통령 탄핵 때도요. 탄핵 심판할 때 그때 같이 형사적인 부분을 같이 봤습니다. 뭐였냐면요, 강요법, 그다음에 뇌물죄, 강요죄, 그다음 뇌물죄 이거를 같이 헌재에서 다뤄가지고 탄핵이 인용이 된 이후에 형사재판 넘어갔거든요. 그런 선례가 명백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같은 탄핵인데 왜 여기서부터 새로운 적용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따라서 헌재에서 만약에 인용된다라고 하면은 그때서는 이제 형사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같이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부당하다. 그리고 현재 뇌물 직권남용, 그러니까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요, 진술이 굉장히 많이 엇갈립니다. 지금 경찰에서는 뭐 재판장 체포까지 있었다는 얘기 나왔지만 국정에서는 그 아니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르거든요.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검찰에서 조사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서도 아직 공수처로 넘어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출석시킨다 한들 무엇을 가지고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조사하려면요, 비교할 수 있고 모순점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김용현 장관의 조서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문에 난 거 가지고 질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마 그 공수처에서도 좀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아까 그리고 잠깐 뭐 말씀하셨는데,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쓰여 있는 그 문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문구에 대한 판단을 좀 이번에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판사 한 명이 법에 대한 적용, 이건 무효야, 적용 안 해도 돼라고 어떻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누가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거든요. 헌법재판소까지 그 부분도 가야 된다고. 그렇죠. 그것도 거기서 위헌 소송을 해가지고 여기서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자체부터 먼저 판단을 받고 나서, 그게 아마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 판단 받고 나서 절차적으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선례를 존중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송치훈 부의장님, 일단은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이라서 법들도 상충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준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이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법에 대한 해석이 갈릴 때
그거 판단을 누가 하도록 되어 있죠? 사실 사법부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그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주면 그것을 따르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대법원에서도 법원에서도 뭔가 체포영장 발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면 사실 이번에 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해 준 것도 이거 내란죄에 관련해서 공수처가 이거를 해도 되는가에 대한 판단까지 같이 해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줘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뭔가 오히려 법을 어기고 있는 분들이 적법한 절차를 외치고 있는 게 참 모순적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에 대해서 뭐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뭐 증언이 엇갈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실상 증거는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요 임무 종사자 그리고 가담자들의 증언들 끌어내라, 그리고 망치로라도 깨라, 아니면 뭐 총으로라도 쏴서 들어가라,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증언들을 하는 사람들, 중요 임무 종사자들은 그런 말들을 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죄가 중해집니다. 더 죄가 가중되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할 리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엇갈렸을 때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 그리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그들은 솔직하게 그냥 자백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란죄 혐의는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과 관련된 심판을 제대로 된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형사 관련된 내란죄 관련된 수사도 동시에 진행되면서 헌법재판소의 그 수사 결과들을 중간중간 보고하면서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정상적인 절차가 지켜지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 다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번 영장은 불법이고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고, 이런 불법적인 어떤 영장 청구가 발부된다는 것이 이 법치주의에 맞는지, 이런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향후 출석 통보가 오더라도 대통령께서는 출석을 지금처럼 안 하시겠다는 계획이신가요? 적법 절차에는 응한다는 생각이십니다. 영장 집행 전에 먼저 출석하시거나 출석 조율하실 입장은 없으신지. 적법 절차가 진행되면 거기에는 당당하게 응할 것입니다. 네, 불법, 무효다, 적법 절차대로 하겠다라고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손정혜 변호사님, 이 윤 대통령 측이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은 여기서 있습니까?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체포영장이 무효다라고 주장하면 체포영장을 다투는 방법을 우리 법에서는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라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체포적부심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헌재에 가처분을 신청한다라고 어떻게 보면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헌재에서 가처분할 전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는 존재하지 않고요. 이 체포심의 유무효라든가 체포적부심이 정당하지 않다라는 주장은 체포적부심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장을 하는 부분이 사실 법률가로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왜 서부지방법원에서 했느냐라는 것을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공수처법에도 근거 조항이 있고, 이 관할과 관련해서는 보통 피의자 주소지, 범죄 발생지 관할에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1심 중앙지방법원이 관할이나 단 그 범죄 발생지라든가 피의자 주소지에 할 수 있다라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내린 것을 근거 없이 불법이라고 단정하는 건 역시 사법 질서에 대해서 방해하는 행위로 저는 볼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셔서 이거 하나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판사 1인도 헌법기관입니다. 우리 모든 국민은 영장 청구에 1인의 판사가 결정하는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심판 결정을 받습니다.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면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판사 3명이 5명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지를 결정하는 근거조항 전혀 없습니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체포영장을 담당하는 재판부도 역시 헌법기관으로서 1인의 의사라도 존중해야 되고, 그것에 불복을 하려면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판사 1인의 어떤 의견을 그냥 근거 없이 한다고 한다면 누가 어떤 판단을 존중할 수 있으며 사법부가 어떻게 지탱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판사 1인이 한 결정이라고 믿기 어렵다, 또는 근거 없이 불법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원 출신, 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들이 해야 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준우 의원께 한번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헌재 판단을 기다려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하셨는데, 손정혜 변호사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이제 제가 아까 말씀한 게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말한 건요. 판사 한 명이 체포영장 발부한 건 판사 고의고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체포영장이 들어있는 문구가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 등은 제외를 한다.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이 판단을 어떻게 판사 혼자 할 수 있냐는 거죠. 왜냐하면 판사는 법에 적용되는 것 여부는 판사 혼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있는 법에 따라서 그 법에 의해서 판단하고 유무죄를 따지는 거죠. 증거와 같이 함께. 그런데 어느 법은 적용해서 제외된다. 어느 법은 배척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판사로서 좀 적합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공수처는요. 현재 공수법에 따르면 직권 남용과 뇌물죄에 대해서 수사만 할 수 있습니다. 즉 내란죄에 대한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주체가 되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서부지법에 지금 이제 영장을 청구했거든요. 근데 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습니까? 이때까지 공수처는요, 총 7번의 영장 청구한 적이 있는데 전부 다 서울중앙지법에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다른 지법에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만 서부지법에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 자체가 체포영장 청구한 주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중앙지법에 하면 이게 기각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굴 피했냐면 남청구 영장 전담 판사가 있습니다. 네. 이 판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직권 남용을 내란죄와 연결해서 영장 청구하고 판단한 것은 굉장히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이 영장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기각될 가능성을 예측을 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방법을 찾다 보니까 서부지법으로 간 겁니다. 그 서부지법 간 거는 근거는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거주지에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다. 관할 지역에 할 수 있다라는 예외가 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적용한 적이 없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정계선 후보자와 마은혁 후보자가 있는 대법관 재판관으로 임명됐죠. 헌재 재판관이요?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됐죠. 예, 그분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분들 모두 다 함께 지금 우리 법 연구회 소속이다. 좌파의 어떤 특정 성향이 있는 판사다라고 지금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가 있냐면 이순영 영장 전담 판사가 있습니다. 이분도 함께 우리 법 연구회 소속입니다. 네. 따라서 이쪽에서 가서 영장 청구를 하면 아마도 영장이 나올 거다라는 그런 예측을 충분히 하고 기대를 하고 일부러 판사를 골라서 판사 쇼핑을 해가지고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를 했다. 따라서 이거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치적 함의가 있어 보여서 정당성이 담보하기 어렵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정치훈 부의장님, 일단은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를 한 걸 갖고 정치적으로도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있나요? 예외적인 조항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있었던 7번의 신청 중에 거기에 없었다고 해서 이것이 위법적이라거나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특정 판사가 어디 뭐 연구회 소속이라고 해서 뭐 진보적 성향을 띠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결국 그런 진보적 성향에 침취해서 판결을 내렸을 것이다라고 만약 예측해서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렇게 치면은 서울중앙지법의 그 영장 판사는 보수적 성향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 그 영장을 기각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면은 그 판사들의 신뢰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정치권에서 이 판사의 성향을 두고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내렸을 것이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국민들이 그런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실추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발언은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서울지방법원은 아까 공수처가 직권 남용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다. 근데 그걸 광범위하게 봐서 내란죄까지 볼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쟁점인 건데 그거에 대한 판단 국민의힘이 내릴 권한도 없고요. 민주당이 내릴 권한도 없고요. 국민들이 결국 내릴 권한은 그거에 대한 판단을 내릴 거라는 사법부에만 있는 겁니다. 사법부가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판단을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대법원장께서 김미리 부장판사를 이제 지명을 해가지고요 재판을 맡겼습니다. 조국 재판, 그다음에 윤미향 재판, 최강욱 재판 다 맡겼습니다. 그 재판 어떻게 됐습니까? 4년, 5년 걸렸습니다. 이렇게 재판 지연시켜가지고 굉장히 모든 권한을 다 누리고 뭐 유죄도 있고 무죄도 있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불공정하게 운영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그 지금 대법원장이 634 원칙 얘기하고 재판의 속도에 대해서 지연이 없다. 정상적인 속도로 지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판의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특정 성향의 어떤 재판장한테 맡기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죠.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기가 이제 빨라질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또
왜 2명만 임명했느냐, 3명 중에 왜 2명만 임명했느냐 이런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최대행 목소리부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되어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하여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네, 손정희 변호사. 일단은 헌법재판관이 9명 중에 8명이 일단은 채워졌습니다. 1명이 부족하지만요. 그럼 재판 절차, 탄핵 심판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예정된 절차에 변함없이 이제 진행이 될 수 있고 특히 의결 정석수가 부족하다라는 논란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7인 이상이 이제 심리를 하고 그리고 6인 이상이 인용을 하면 이제 인용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7인 이상 8명을 채운 상태이고 네. 또 그중에 6명 이상이 이제 가결을 한다거나 또는 뭐 6명이 안 돼서 4-5명만 가결한다고 한다면 또 기각적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1월 3일 변론 준비 기일도 예정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변론 준비 기일이 몇 차례 진행될지는 예견하기는 어렵지만 통상 2-3번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1월 둘째 주 정도를 가면 변론 기일이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탄핵 심판이 시작될 것 같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어쨌든 이 최상목 대행의 여야 1명씩 추천한 임명 재판관을 임명한 걸 두고서 정치권 여야에서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준우 의원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고육지책이냐 뭐 이걸 뭐 눈치를 보아서 1명씩 한 거냐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이제 최상목 대행께서 잘못된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됐다. 예, 왜냐하면요 한덕수 대행에 대한 지금 탄핵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이 들어갔거든요.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곧 들어갔습니다. 이 신청 결과가요 오래 안 걸립니다. 한 일주일 정도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대행이 지금 200명의 탄핵 전족 가결수냐, 151명이 탄핵 전족 가결수냐 이거를 지금 일주일 뒤면 알 수가 있는데 그걸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한덕수 총리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돌아오게 되면요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임명권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무효입니까?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논란이 있는 거죠. 네. 대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기다리는 거는 굉장히 현재 이 상황에서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급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왜 도대체 일주일 기다리지 못하고 임명을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 지금 2명을 임명하고 1명이 안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저 권한 대행이 뭐 예를 들면 계엄 선포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 네. 당연하죠.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고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포함된 게 뭐냐? 바로 임명권입니다. 계엄권이라든가 외교권, 임명권처럼 인사 같은 경우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한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말고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게 다수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3명을 전부 다 보류하라는 게 한덕수 총리의 판단이었는데 그거를 존중하지 않고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2명을 임명하고 1명을 제외시켰다. 이런 정치적 판단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선을 어긋났다.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월권을 행사했다. 인정한다. 그래서 본인도 아마 알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손정혜 변호사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법적 해석을요. 일단은 한덕수 총리가 이제 가처분 신청한 거에 대해서 만약에 인용이 된다고 하면은 일단은 이준우 의원께서는 한덕수 총리가 돌아올 수 있다. 그럼 권한대행이 다시 살아나는 거다. 그러면 이번 헌재 재판관 임명은 무효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맞습니까? 그러니까 소급효냐 장래효냐의 문제에 있어서 이 직무정지 상태가 풀려서 다시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순위인 권한대행이 했던 행정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행위가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만큼 그 무효에 대한 어떤 국정 공백의 어떤 혼란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고요. 특히 가처분 같은 경우도 이미 헌재에서 이 관련한 그 탄핵 심판과 관련한 절차가 유효하다라는 전제로 탄핵 심판 사건 부여를 부여한 만큼 가처분도 인용 가능성이 사실상 굉장히 낮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준우 의원께서는 일단은 여당 쪽에서도 아마 좀 반발이 나온 부분을 좀 말씀하셨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좀
이건 아니다라고 좀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목소리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최권한대행께서 그 결정을 했으면은 헌법 원칙에 부합이 될 텐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본인의 그런 의사를 발표한 것은 좀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어저께 그 헌법재판관 임명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뭐 책임과 평가 이런 부분은 피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언젠가는 따를 것이다. 국회 추천목 3인의 헌법재판관을 선별해서 임명하거나 거부하는 것 자체가 삼권 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대통령도 거부할 권한이 없는데 권한대행이 선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국회 추천은 이미 의결로 완성된 것입니다. 이미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에 합의가 되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었습니까? 지금 와서 이것을 뒤집는다 그래서 있던 합의가 없지 않을 뿐더러 합의는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합의에 무슨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겠습니까? 네, 들으신 것처럼 여도 야도 다 최상목 대행의 결정에 다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여당 같은 경우에는 독단적 결정이다. 탄핵 협박에 굴복한 거다. 야당에선 선별 임명 위헌적이다. 임명한 결재 다 하라. 이런 내용인데 그렇다면 성추현 부위원장님이 최상목 권한대행은 왜 이런 결정을 한 겁니까? 일단 임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마땅한 응당 권한 행사해야 되는 걸 행사했을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뭐 그 대통령의 이런 임명 권한은 적극적 권한이기 때문에 행사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소극적 권한에 해당하는 임명권입니다. 왜냐하면은 헌법재판관 9명은 이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각 3인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3인,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3인, 그리고 입법부인 국회에서 추천하는 3인 이렇게 3명씩 추천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천한 3명은 국회 추천 몫입니다. 사실상 대통령께서는 서명만 하는 그 정도의 소극적 권한이기 때문에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에 대한 좀 법적 판단은 결국 사법부가 해주는 건데 헌법재판소에서 권한대행이 행사해도 된다라고 판단을 내려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행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거를 저는 좀 비겁하게 좀 회피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건 행사한 거는 정당하다. 다만 3인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추천목 3인을 올린 것인데 왜 그 2명은 임명하고 1명은 보류하는지는 그거는 어떠한 대한민국 헌법에 어떤 절차도 그렇게 해도 된다고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해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3인 추천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에 그 박찬도 원내대표와 함께 합의한 내용입니다. 민주당 추천 2명, 국민의 추천 1명으로 하겠다고 합의한 내용이 있어 3명으로 합의를 해서 올린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어떤 합의를 해오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것은 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적법한 절차를 따져보게 되면 결국 최상목 권한대행이 나머지 1명도 임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빨리 1명을 임명해야 되는 것이요. 4월 18일이면 2명의 헌법재판관이 또 퇴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8인 체제에서 다시 6인 체제로 되는데요. 그러면 6인 체제가 됐을 경우 또다시 이 탄핵소추에 대한 심판을 내려도 되는가? 이거에 대한 논쟁으로 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9인 체제를 만들어주는 것이 혹시나 4월 18일 이후에 판결이 내려질 경우까지 다 대비하는 그런 헌법적 절차를 완비하는 그런 질이 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참모들이 저런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항의성 아니냐, 반발성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봐야겠죠. 대통령실도 그렇고요. 당에서도 그렇고 이제 분명히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내는데도 불구하고 또 전임 한덕수 대행도 반대 의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단적으로 아무런 국무위원과 논의조차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네, 뭐 국무회의 때 뭐 고성도 갔다고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고성도 가고 내가 그러면 지금 당장 사의를 표명하겠다라고 하니까 내가 월권한 거 인정한다. 나도 사의를 고민해보겠다. 뭐 사퇴할 용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네. 이런 상황을 만든 거는요. 최상목 이제 대행의 책임인 거고 1차적 책임인 거고요. 이게 무엇이 문제냐면요. 여야정 협의체를 파탄낸 책임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국정 안정이 제일 큰 우리 목적 아니겠습니까? 제일 큰 중요한 사안인데 민생 안전, 경제 안정, 그다음 외환 금융 문제 이런 것도 다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여야정 협의체를 해도 서둘러서
부족한 서도로도 부족한 판인데 지금 여기서 여야정 협의체 당에서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정부 뒤에 있는 이제 대통령실도 다 반대하고 국무위원들조차도 전부 다 최상목 대행에 대한 불신임을 표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권한을 무슨 대표성을 가지고 여야정 협의체에서 정부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야정 협의체 파탄낸 것에 대해서는 최상목 대행이 굉장히 큰 책임이 있다 이런 겁니다. 네, 홍춘 부장님. 일단은 그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행 독단으로 왜 결정하냐면서 고소항이 오갔고 일부 보도에 따르면 최상목 대행이 누인시울도 불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또 여당 쪽에서 나온 얘기는 탄핵에 굴복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 거기서 고성을 질렀다는 국무위원들에게 되묻고 싶은 게 왜 12월 3일 밤에는 고성을 지르지 않았습니까? 12월 3일 날 어떻게든 고성을 질러서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는 걸 막았어야죠. 그거에 대해서 막지도 못한 분들이 이제 와서 그 위헌 미법한 비상계엄을 선언한 사람에 대한 재판이 탄핵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절차에 대해서 그것을 왜 독단적으로 했냐고 할 권한이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본인의 과거에 대한 반성이나 할 것이지 왜 최상목 권한대행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타박하는지 아마도 저는 보여주기 위함이다. 지지자들, 강성 지지층에게 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끝까지 반대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그런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근데 이런 행위들 왜 헌법재판관 임명을 이렇게 미룰까요? 이렇게 왜 반대할까요? 6인 체제로 심판이 됐을 때 가장 유리한 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6명 중에 1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기각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적은 수의 헌법재판관으로부터 판단을 받고 싶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동조해주고 도와주고 최대한 연기시키려고 하고 있는 국민의힘 사람들의 발언 이런 것들은 저는 결국 내란 수계 혐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돕고 있는 것이다. 방탄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국무위원이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 그런 발언을 자중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영상 나갔습니다만 오늘 오전에 국립현충원 장면이 나왔습니다만 최상목 권한대행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금 방금 이 모습입니다. 둘이 대화를 나누고 있거든요. 이준우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 부분에서 사의를 표명하겠다라는 말 저를 젖대한 건지 아니면 어제 결정을 한 건지 시점에 대해서도 좀 미묘한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마도 현충원 저 자리에서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방송 카메라가 많은데 그 자리에서 누가 바로 취재하거나 보거나 바로 하면은 공식화되지 않고 네. 논의하는 단계에서도 이게 밖에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식화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다 그러면 어제 아마 결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도 좀 혼란스러운 보도가 나왔는데 네. 정진석 비서실장 것만 사표를 수리했다라는 또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또 아니라는 얘기도 또 나왔죠. 아니라는 얘기 나고 지금 아직 결정이 뭐가 지금 사실은 팩트 확인이 안 됐습니다. 네. 이런 혼란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최상목 대행께서 굉장히 미숙한 대행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현재 수리가 되든 안 되든 그렇다면은 만약에 수리가 된다고 하면 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참모들이 그렇죠. 다 부족하다면 네. 그러면 정진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액션을 취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됩니까? 결국은 사표가 반려될 걸 알고 액션 취했다 저는 그걸 그러니까 받아주지 않을 걸 알고 그냥 던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실제로 네. 정말로 나는 이런 대행 체제에서는 못하겠다 그런 진짜 진심이 담겨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한 반대 의지로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정치권 소식까지 한번 살펴봤고